그 시설비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설비는 이게 이제 이런 항목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변형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계속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가 있다 정도가 흡수했어요. 예. 그래서 그 시설비는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가는데 일단 시설 규모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1000평하고 2000평이 있어요. 1000평에 1억이 들었으면 2000평에 2억이 들까요? 아니죠. 거의 한 80% 정도? 아마 1억 8천이면 충분히 할 거예요. 1억 8천이 안 들어가. 그렇게 하면 1억 7천 정도? 그게 들어갈 거예요. 3000평 하면 될까요? 아마 2억 5천, 3, 4천이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서 그 단가는 달라지겠죠. 재배 방식은 생산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그래서 재배 방식은 이제 우리 설치 방법은 생산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시설의 토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비싼 거는 비싼 대로, 싼 거는 싼 대로인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으면 된다고 했어요. 역시 시설, 수경재배 시설도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수경재배 시설을 할 것인가. 그래서 시설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1,47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300원일 때보다 가격이 올랐을까 내려갔을까요? 길게 볼 때는 오를 거예요. 우리가 그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우리가 물건 사올 때는 해외 사올 때는 다 이제 달러로 바꿔 사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는 이제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원화가 1,470원을 유지하게 되면은 단가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거예요.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요. 사례를 볼게요. 우리가 양액시설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재배 방식은 펄라이트 고형 배지라고 결정을 했어요. 펄라이트는 고형 배지가 뭐뭐 있다고 했어요. 우리 많이 쓰는 게 세 가지. 코코, 그다음에 뭐 앞면, 폴라이트. 근데 제가 코코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코이어라고 했어요. 코이어가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에서 코이어라고 하면 알았는데 코라고 해도 이게 알아듣긴 하지만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전문이 아니라 원래 용어는 코이어라고 불러요. 코이어라고 부르고 코코는 상표명이에요. 그러니까 상표 우리 야구르트 아시죠? 야구르트. 그러면 우리가 야구르트가 요구르트가 아니고 요거트가 아니잖아요. 요거트 야구르트에서 야구르트란 말이잖아요. 코코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코이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면적은 토마토라고 작물을 토마토냐 뭐 오이냐 조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토마토와 오이는 같죠. 시설이 같아요. 메론을 해도 오이 토마토 시설 수경재배는 그러니까 오이 토마토 메론의 수경재배실은 같아요. 이것들이요. 왜냐면은 일단 유인한 작물이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재식밀도가 같기 때문에 토마토와 오이와 파프리카 아니죠. 토마토, 오이, 멜론은 재식밀도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프리카는 달라요. 파프리카는 유인한 작물이잖아요. 재식밀도가 토마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야 되겠죠. 배드가 더 들어야 되겠죠. 딸기도 마찬가지로 더 많이 심죠. 그 재식밀도가 높아지니까 토마토는 8주에서 10주 사이인데 딸기는 14주, 16주 들어가니까 당연히 달라지죠. 평당이 그 들어간 면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개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다음 조선을 보게 되면은 이제 콘티뉴어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냐, 단월적으로 하는 방식이냐, 그다음에 에피 펌프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 pH 센서가 1개냐, 2개냐, 광양 센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식재 간격을 25cm에 그러니까 1m에 4개 심는다는 거죠. 4개에 4,400조를 심는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관수광은 1점적 방식. 그러니까 한 개의 나무에 한 개의 드리퍼를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이게 1점적 방식이죠. 그다음에 구획 땅 과수량은 시간당 약 4.3톤의 물을 주겠다.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다음 재처리 시설은 여과기와 자외선 살균을 위해서 우리가 양액을 재활용하겠다는 가정을 세우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양액 공급 시스템 같은 경우는 1372만원이 되겠죠. 요거는 기계값인데 양액의 기계예요. 그냥 양액 1372만원짜리면은 좀 조금 가격이 조금 괜찮은 양액기라고 보시면 돼요. 1372만원짜리 양액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업비는 이제 90만원, 설치하는 비용은 이제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90만원 잡고요. 그 다음 배드 및 배지시설 공사. 보게 되면은 배드 자재비가 한 게 더 600평 하는데 얼마요? 한 1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양액 관수시설 공사, 양액 해수시설 공사. 그러니까 얘는 배드하고 배지 넣는 시설이고 양액 관수는
내가 양액 라인을 갖다가 온실에다 집어넣는 설비가 되겠고요. 양액 해수시설공사는 이제 우리가 배액을 가둬둔 것을 다시 빼오는 그 비용이 될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다음 재처리 공사가 있고요. 그 양액 재처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소독하거나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공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기타 급액 탱크 시설 공사, 물 탱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치하셔야 되고, 그러면 했더니 약 4천만 원 정도의 4,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죠. 근데 여기 몇 평이에요? 636평이잖아요. 요즘에 한 1,000평 하는데 한 1,000평 정도 하는데 한 1억에서 한 8천 정도가 들어요. 양액기 설치하는데 뭐 더 낮을 수도 있지만 보통 6천에서 8천에서 1억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요. 2,000평 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한 1억 5천에서 한 1억 8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시설 양액 시설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토경재배보다 수경재배가 약 30% 이상 그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30%라는 의미는 제가 이제 1헥타의 온실에서 매출이 축구가 낮은 한 4m짜리 4.5m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 평당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작년 같은 경우 25만 원 넘어갔고요. 20에서 25만 원 사이인데 매출이 6억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수경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수경으로 했을 때 6, 7억이 되는데 토경으로 할 때는 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한 1억 이상 차이 나죠. 결론은 뭐예요? 수경으로 하게 되면은 거의 1년에서 2년이면 거의 다 회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당장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토경에서 수경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때 제가 여기서 여담을 한 번 더 기억을 좀 해석해 볼게요. 뿌리가 많은 게 좋아요? 뿌리가 적은 게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적다는 건 합리적으로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경재배가 토경재보다 생산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뿌리가 적다는 거랬잖아요. 뿌리가 적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한번 찍고 넘어간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가끔 하다가 이제 문제를 낼게요. 일반적으로 토경재배보다 수경재배가 뿌리가 적다. 맞죠? 맞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요? 공간이 눈에는 많이 보이지만 공간이 작기 때문에 뿌리 양은 적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시대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나는 볼게요. 양액 공급시스템 공사를 하는데 나는 상추를 해. 그럼 내가 그렇게 좋은 기계 들어올 필요 없어요. 나는 근데 과체류를 해. 그러면은 좀 기계가 들어야 되고 나는 3,000평의 온실을 갖다가 이 양액기계 하나로 돌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기계값이 좀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비싸야 되겠죠. 비싸져요. 그러면은. 근데 용량 작은 거 2대 설치하는 것보다 큰 거 하나 다니는 게 훨씬 더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3,000평 하는데 이게 아니라 1,372만 원이라 1,500, 1,800짜리 쓸 수도 있죠. 근데 3,000평 하면은 저기 양액기계를 1,500에서 2,000평 할 때 이 정도 쓰는데 3,000평 할 때는 좀 더 쓰면은 더 우리가 뭐라고 하죠? 크니까 압력이 세고 다 좋아야 될 거야 이것들이요. 그래서 요 목록을 갖다가 한번 갖고 계시다가 한번 여기다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배드 공사비 얼마, 양액 관수시설 얼마, 양액 해수시설 공사, 양액 재처리는 난 이번에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거의 보조 사업이 90% 이상, 그러니까 보조율이에요. 보조율이 한 80에서 90%가 앞으로 될 거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으니 이거는 나중에 보조 사업 받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얼마 정도를 이제 예산 한번 수립할 수가 있겠죠. 이거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양액 공급 장치를 보게 되면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 그 예를 들어서 양액 공급수 HP 6000이라는 회사 제품이 HP 6000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한 1,200만 원에 이제 잡혀 있고요. 원석 탱크가 뭐 3톤짜리가 그러니까 360만 원 이상의 이게 지금 뭐 1,000원 단위가 36만 원이라는 얘기는 아마 PE 탱크인데 지금 요게 지금 올랐어요. 옛날 지금 이거 한 4, 5년 전에 한 거라 이것보다 올라 있고요. 얘는 안 올랐어요. 똑같고요. 지금 이 제품들은 좀 올라 있는 상태고 그게 한 50만 원, 60만 원. 1톤짜리 양액 탱크 같은 경우도 요즘에 저거보다 가격이 오른 상태고 뭐 교반기도 가격이 좀 올랐고 해서 지금 하면 1,462만 원. 이건 뭐예요? 그냥 양액 공급 시스템에서의 이제 가격이 되겠죠. 이것들을 딱 그때 나온 거고. 그다음에 아까 뭐예요? 요게 바로 요거죠. 요거. 그다음에 이제 배지 베드 시설 같은 경우는 베드가 이제 1m에 30cm에 0.2 높이 20cm를 하면은 보면은 자 폭이 20cm 높이 30cm를 하게 되면은 1,100개가 있고 단가가 2,300이면은 2,530원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티로폼 베드 있죠. 요 가격인데 얘도 지금은 2,500원이 아니라 3,000원 정도 올라 있을 거예요. 이것도 지금 가격이 올랐긴 한데 일단은
그다음에 흑백 필름, 내가 이제 뿌리 안 빠지게 하는 망사, 부직포 쭉 깔았을 때 우리가 배드에 들어간 돈이 967만 5천 원이다.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요걸 안 쓰고 뭐 쓰죠? 거터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포밍 거터라고 해서 쇠로 된 거 쓰거든요. 그럼 단가가 얘보다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은 미터당 얘는 이제 지금 1100m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967만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미터당 요새 13,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저희 1100m면 한 1600, 1700 정도 되겠죠. 쇠로 된 거터로 하게 되면. 그 다음 또 이제 이건 배드 시설이고요. 그 다음 배지의 종류에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배지 특성 및 선택 요령, 배지의 종류, 배지 여러분 배드가 무엇인가를 볼게요. 이제 배지 특성 및 선택 요령이 되면은 배지 특성은 첫 번째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 이건 뭐 하나만한 얘기고요. 이거는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 그러면은 정식 후 뿌리가 배지 내에 잘 내려야 되고요. 정기간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되며 배지가 재배 기간 중 일정한 환경을 제거해야 한다. 배지 수분과 공기의 비율이 생육 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배지 특성은 수분과 공기의 비율이라고 써 있잖아요. 뭐냐면 공기가 내가 배지에다가 물을 채워도 한 배지 100구를 뚫으면은 한 70에서 한 20에서 30%의 공간이 비어요. 우리가 뭐 이제 공기가 들어있는 공간들이죠. 우리가 100% 채울 수 없어. 우리가 바닥에 자루에 배지를 구멍을 뚫지 않고 막아놓지 않는 이상에는 배지에서는 20-30%의 공급이 발생한다. 이것들은 어떤 배지는 상업적으로 쏘이는 펄라이트 포이와 또 저기 안면 같은 거 이 정도 공간이 남아 있다는 것들이요.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일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습해를 입어요. 습해를 입기 때문에 습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급들이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인데 병해충과 잡초가 없어야 된다 해서 배지는 기본적으로 잡초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포유 배지가 어디서 나와요? 코코넛 껍데기죠. 코코넛에 잡초가 있을 리가 없죠. 물론 생산 과정에서 섞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토경보다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안면은 뭘로 만들어요? 돌로 만드는데 현무암하고 섬유각을 2000도, 3000도에 녹여. 돌을 녹인 다음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어서 만들어요. 그럼 잡초하고 미생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완전 사별되죠. 펄라이트는 뭐예요? 뻥튀기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주함을 뻥 튀겨갖고 이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펄라이트예요. 근데 뒤에서 배지 설명 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어. 그래서 이게 문제. 안면은 만들 수 있는데 그 펄라이트하고 저기 아까 코이어 같은 경우 코이어는 코코넛 껍데기잖아요. 코코넛을 우리가 생산을 안 하니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고 진주황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중국에서 수입해 들어와요. 그래서 중국에서 원석을 수입해다가 우리가 튀겨서 만들기 때문에 없고요. 안면 같은 경우는 만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저기 현무암이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철원에도 있고 저기 제주도에도 있죠. 현무암들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는 있는데 또 문제가 이게 또 시장성이 안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따 뒤에서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엉뚱한 거 빠지네. 화학적으로 안전성, 일단 안전성이 되는데 일단은 배지 안에 사람한테 해로운 물질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해 물질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하지는 않더라도 필수 영양분이 아닌 것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배 중 재배자가 알지 못하는 물질이 용해돼서도 안 되고 이건 흔히 말하는 유해 물질과 같은 얘기들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게요. 내가 배지를 사용했는데 칼슘이 나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배지의 특성은 배지에서 아무것도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주는 것만 있는 게 원칙이야.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특히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공급되는 것만 있어야 되고 공급하지 않은 것은 배지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게 이상적이라는 거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분이라도 다량으로 함유하면 되지 다량으로 함유하면 안 된다. 이게 코이어에서 문제가 돼요. 코이어에 뭐가 많을까요? 코이어가 뭐예요? 열매예요? 잎이에요? 열매죠. 과일의 열매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포타슘. 우리가 칼리라고 하는, 우리 이제 포타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용어고 이제 학교에서 배워들 용어고 동네 가면은 칼리라고 할 거예요. 가리라고 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포타슘, 가리를 똑같은 걸 이해하셔야 돼요. 포타슘이나 포타슘 또는 가리가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뭐예요? 과일 열매니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양분이라도 다량으로 함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전철이라는 걸 거쳐요. 뭐냐면은
질산칼슘을 우리가 집어넣는, 그러니까 코이어 배지는 집어넣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질산칼슘이 딱 들어가면은 칼슘이 배지 안으로 들어가고 배지 안에 이런 조직으로 들어가고 포타슘을 바깥으로 끄집어내 밖으로 꺼내버려요. 물론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전처리라는 과정을 들어가. 특히 코이어 배지들은. 그래서 요즘은 뭐 전처리가 되어 나오는 배지가 대부분이라고 해서 전처리를 굳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 전처리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유출되는 배지는 좋지 않다. 뭐가 계속 나오는 거 안 좋다는 얘기예요. 뭐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배지는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코이어 안면 펄라이트는 그냥 뭐라고 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안면과 펄라이트는 나올 게 없고 일단은 현무암에서 나올 게 없고 진주암에서 나올 게 없어요. 일단 물질이 안 나와. 그러면은 코이어배에서는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코이어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죠? 뭐가 나와요? 포타슘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질산칼슘을 미리 처리해서 전처리를 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안에요. 환경 친화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배지란 이제 생산과 재배 후 과정에서 이제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들을 우리가 환경 친화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펄라이트 일단 우리가 환경에 대한 영향을 볼게요. 안면은 환경에 해로울까요? 일단은 해롭진 않아. 전혀 해로울 건 없어요. 얘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쓰는 보이는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갑자기 나네. 벼에 쓰는 게 뭐 많이 쓰죠? 벼 도복되지 말라고? 아니요. 우리 저기 유리 소재 유리가 뭘로? 소디움이라고. 아이씨 갑자기 하여튼 예? 석영인데 그거 뭐라고? 성명이. 그래서 이게요. 요게 뭐냐면은 벼에 그러니까 논에서 쓰는 도복 방지용 비료 성분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성분이. 그래서 우리가 안면 같은 경우 뭐라고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내 논에다가 껍데기 찢어서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에 넣으면 녹아버리거든요. 아까 그때 요 배지 하나 보여드렸었죠. 요거 몇 g이 될 거예요 이거요? 이거 해봐야 500g 1kg가 안 돼요. 이거. 거의 500에서 700g밖에 안 나거든요. 이거 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줌도 안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규산 얘 규산질이거든요. 그 규산질이라 자연에 해롭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제가 폐기물걸 봤더니 저거 뭘로 흙으로 분류돼 있더라고요. 흙으로 분류돼 있어갖고 뭐 이거 자연에 오염시키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가 오염시킬까 여기서? 비닐이죠 비닐. 그리고 껍데기 다 버리고 껍데기 벗기고 해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코이어 배지죠. 코이어 배지도 이제 저기 코코넛 껍데기잖아요. 이것들도 토양 계량제로 엄청 많이 써요. 원래 배지로 쓰기 전에. 그래서 이것들도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펄라이트는 말 그대로 이제 천연에 있는 돌을 갖다 튀긴 거거든요. 뻥튀기 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돌을 튀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돌이에요, 돌. 얘도 그러니까 뭐예요? 흙이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영향은 없는데 가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 뭐예요? 안면은 뭘로 만든댔어요? 현무암과 섬유감을 녹여서 만들 때 그럼 뭐가 필요해요?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펄라이트는 뭐 한다고 했어요? 뻥 튀긴다고 했죠. 코이어가 그나마 조금 환경이 얘는 그 자연에 있는 것을 갖다가 부셔갖고 이제 담아놓은 거라 얘는 좀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코이어 배지 사용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 왜냐면은 재활용 일단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또 하나가 환경의 영향이 좀 적다라 얘기를 하는데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배지별 환경 친화도 비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깥에 쌓여 있는 거 얘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집에 가서 이런 거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거 몸에 안면인 줄 알고 성면인 줄 알고 아니 유리솜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는 안 그래요. 얘는 몸에 들어가면 녹아요. 이거 먼지를 먹으면은 요거는 폐에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이제 유럽 제품이지 벨기에 제품이거든요. 덴마크 제품이거든요. 얘들 같은 경우는 들어보면은 안면 같은 경우는 바람에 대한 그러니까 발암 물질에서 할 때 그거죠. 커피보다 아래 등급이에요. 그래서 그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문제 하나 있는 게요. 걔가 까치 꺼끌꺼끌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면 이런데 좀 꺼끌꺼끌하면 집에서 씻으면 되는데 그런 느낌들은 있다. 그래서 마스크 같은 거 꼭 쓰고 이러네요. 이런 거 할 때.
그다음 우리가 배지의 물리성 측정으로 공구라고 했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X항, 기상 고상을 하는데 우리가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X항하고 기상을 제일 중요히 여기고요. 보면은 공능률을 보게 되면요. 배지 중에 총 부피가 고체가 아닌 기체와 액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데 토양은 공급률이 몇 %예요? 50%죠. 50%.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이 배지는 몇 %라고 했어요? 얘는 한 90% 된다고 했어요. 90%. 그러면은 얘가 90%예요. 함수율이 토양의 25%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토양의 함수율 30% 높아요, 적어요? 공급 중에서 60%를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이 있어. 50%가 뭐예요? 고상이죠. 이거는 고상. 이거는 구멍이 하나도 없는데 뭐 나머지 50%에서 뭐예요? 여기서 30%가 60%, 그러니까 전체의 30%라는 60%를 채운 거죠. 물이 많은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를 딱 볼게요. 얘 30%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30%도 물이 적은 거죠. 왜냐면은 거의 90%가 물이니까 이 전체에서 90% 물이니까 구상 27이 돼버리죠. 그럼 나머지 70%, 80%는 물이 70%는 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좀 달라 그래서 우리가 토양 함수에서 30%, 40% 하면은 물이 매우 많네 이렇게 하는데 수경 재배에서 40%, 50%면 뭐예요? 물이 적구나. 그래서 뭐 흐린 날이라든가 겨울철에는 50% 갈 수가 있는데 뭐 맑은 날은 40%, 50% 가면 요즘 같은 데 40%, 50% 가면은 잘못하면 시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토경 재배 지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함수율을 뭐 토양 함수율이 60%, 30%다 하면은 배지에서는 60%랑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을.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가 돼요. 얘는 함수율이 60% 돼도 40%가 남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고체가 차지하는 게 10%도 안 되니까 나머지 32%가 공기가 들어 있는 건데, 근데 아까 토경은 만약에 60%가 돼버리면은 30%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50%는 이미 고경으로 갖고 나머지 50%에서 50%가 남았는데 30%는 실제는 60%죠. 곱하기 2가 되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공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습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습해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급률이 높은 공급이 그러니까 물을 많이 갖고 있는 배지하고 적게 갖고 있는 배지하고 함수율이 좀 다르게 얘기한다는 얘기들이요. 그래서 호이어 그래서 나중에 좀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좀 다르게 보거든요. 물리성을 보게 되면 배수성. 배수성은 뭐예요? 물빠짐. 네, 물빠짐이 얘기해드릴게요. 배지는 보수력이 큰과 동시에 배수성이 좋아야 된다. 안 맞는 얘기죠? 물은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물이 잘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식물한테 해를 주는 물은 중력수라고 식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은 내보내야 되고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은 채워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배지 안에 물이 있다고 해서 물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배지에 있는 물 중에서 만약에 배지의 성분이 내가 배지야. 배지가 물을 확 잡고 있어. 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근데 내가 배지인데 나는 얘 물에 있어야 없으나 나는 갖고는 있는데 누가 땡기면 다 줘버려. 이때는 어때요? 물이 잘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지에 따라서 이런 보수력과 배수성이 달라지는데 이제 특히 보수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보수력이 너무 크면은 우리가 너무 이제 습해지고 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지는 보수력이 좋아야 돼요. 보수력이 좋다는 얘기는 어때요? 보다 작은 볼륨으로 더 많은 물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것들이요. 근데 배수성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필요 없는 물은 빨리빨리 바깥으로 배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돼요. 이것들은. 입자가 크면은 보수성이 좋아요, 배수성이 좋아요. 보수력이 좋아요, 배수성이 좋아요. 입자가 굵다. 그렇죠. 모래하고 흙이 있어요. 모래가 배수성이 보수력은 나쁘고 배수성은 좋고 자갈하고 모래는 또 어때요? 자갈이 보수력은 나쁘고 배수성은 좋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효수분이라는 거 뭐냐? 좀 전에 얘기했던 건데요. 여기 유효수분 정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물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유효수분이 많냐? 막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유효수분 어떤 게 유효수분이 많아요? 내가 물을 안 갖고 있고 식물이 땡기면 물을 막 주는 애들. 이것은 바로 유효수분 함량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 물은 들어있는데 내가 확 잡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보수성은 좋은데 물을 주는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배지가 좋아요?
보수성도 좋고 뭐예요? 유효 수분이 그 중에서 높은 게 좋은 배지죠. 그러니까 100이라는 물이 있는데 90을 유효 수분으로 줘.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배지예요. 내가 물 100을 갖고 있는데 유효 수분 40밖에 안 돼. 이건 별로 좋지 않은 배지예요. 토경도 마찬가지예요. 토경도 토양은 어떤 성질이 갈까요? 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특히 진흙 같은 경우 물을 안 줘요. 식물한테. 지가 땡기는 힘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지를 재밌는 게 여기다 배지에다가요. 나무를 심어갖고 좀 키운 다음 이만큼 키워. 그다음 땅에 묻어 놓잖아요. 식물이 잘 자랄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왜 죽을까요? 말라 죽어요. 왜? 흙이 얘 물을 다 뺏어가. 밑으로. 얘가 그러니까 물이 흙이 땡긴 힘이 얘보다 강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을 갖다 흙이 다 빼가요. 3초짜리. 예, 다 빼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내가 저기 온실에 이제 빨리 해서 8월 말에 지어질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협상을 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배지를 해서 사올 테니까 제가 하나씩 마당 있는 집부터 하나씩 드릴게 가져가셔갖고 여기다가 심은 다음에 땅에다 묻어보세요. 그러면은 다 말라 죽을 거예요. 금방. 그러니까 우리가 흙보다 흙 토양하고 얘가 누가 더 좋아? 그러니까 식물이 살기에 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뿌리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되죠. 아주 간단해. 그래서 얘가 우리가 이제 뿌리가 사람들이 야 수경재배가 뿌리가 적기 때문에 적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천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만 되면 되는 거지 뿌리가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 뭐 이것들이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얘하고 코이어 여기 나온 게 다 말하고 갈게요. 코이어가 있어요. 코코넛 껍데기요. 땡기는 힘이 누가 갈까요? 코이어가 강해요. 그러면 코이어의 유효 수분이 많을까요? 얘가 많을까요? 얘가 많아요. 그리고 코이어 배지보다 얘는 유만하잖아요. 코이어 배지는 이거보다 볼륨이 2배가 돼요. 왜? 뿌리가 많아야 돼요. 뿌리가.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때 관리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론상으로는 코이어 배지가 앞면보다 뿌리가 덜 만들어진 만큼 생산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더 높다. 내가 관리만 잘한다고 하면 뿌리가 코이어 배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지비 볼륨이 좋은 거 좋아요, 나빠요? 우리가 좋다 나쁘다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적당한 이 사이즈에 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그러면 누가 재배 안정성을 얘기해요? 그래요. 재배 안정성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배 안정성도 가야 되지만 생산성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배지가 크면 가격도 비싸져요. 배지 가격도 이런 걸 포함해야 되는데 보통 앞면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 20m를 기준으로 쓰거든요. 코코넛으로 만든 배지들은 그러면은 내가 30m를 생산을 받는데 그럼 가격도 20% 정도 가격이 비싸지고 그다음에 뿌리량도 그만큼 더 많아질 테고 그러면 좋은 것인가?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지의 유효 수분의 한 능력은 작물의 생육에 따라 근권의 수분 및 이시대의 변화에 직접적인 면화를 주게 되므로 작물의 생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배지의 용적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배지의 용적이 어때요? 유효 수분이 많으면 배지의 볼륨은 작아지고 유효 수분이 적으면은 배지의 볼륨은 커진다. 토양이 뿌리가 많이 발달하고 넓게 퍼지는 것보다 유효 수분이 적기 때문이다. 코코넛 배지가 앞면보다 사이즈가 큰 거는 뭐다? 유효 수분이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배지의 볼륨을 얘기할 때 그걸 하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왜 앞면은 10에서 15L이고 왜 코코넛 배지는 기본이 20L냐? 나는 코코넛 배지의 가격을 아끼기 위해서 10L 또는 15L를 쓰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훨씬 앞면보다 그러니까 얘 10L하고 앞면 코코넛 10L가 있어요. 코코넛 배지 10L가 있어요. 관리가 누가 편해요? 얘가 훨씬 편하죠. 걔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농사 안 된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관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쟤도 구멍이 뚫려요. 어떤 부분이요? 이렇게 구멍. 그러니까 토마토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그냥 올려놓고. 그럼 좀 더 잘 들어가죠 이렇게. 네. 딸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뚫어서 심잖아요. 토마토도 뚫고 심어요 원래.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볼게요. 한번 볼게요.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한번 싹 느낌 한번 나고. 몸에 해로운 건 아니니까 맞아도 돼요. 좀 가루만 묻을 뿐이지 해롭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배지란 유효수 분량이 70에서 80%, 요즘 90%까지 가 있어. 예. 그래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배지도 유효수 분해 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최대 막 요즘은 90% 가고 있어요. 좋은 배지들은. 네. 아니 그게 해봐요. 700g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게 지금 그다음에 배수 능력의 문제가 있는데요. 배수 능력은 여기 배수하고 배수성하고 배수 능력하고 또 달라요. 배수성은 물을 빠뜨리는 능력이고 배수 능력은 뭐냐? 배수 능력은 뭐냐? 바로 이렇게 배지의 그 이씨나 이런 걸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배수력이 좋은 것들은 배수력이 좋은 것들은 그 배진의 이씨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이 앞에 말했던 배수성하고 배수 능력은 좀 다른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배수 능력은 배지의 이씨를 내 마음대로 조정을 잘할 수 있으면 배수 능력이 좋은 거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면은 배수 능력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흙에 가까울수록 나쁜 거고 앞면에 가까울수록 지금 인간이 쓰는 것 중에 앞면에 가까울수록 좋은 건데 요 사이에 펄라이트가 있고 코이어가 있어요. 이 사이에. 그러면은 이 배수 능력을 보게 되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냐? 우리 학생들은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정규 과정에서 이걸 배운 사람은 지금 두 번째예요. 저기 2학년이 있고 여기 1학년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책하고 웬만한 책이 안 나왔고 이거는 컨설턴트를 쓰는 일종의 그런 자료집 우리가들끼리 뭐라고 하죠? 약간 딥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공개된 정보가 아니라 밑에서 이제 우리들 사용하는 교재인데요. 밑에 보시게 돼요. 우리가 배수 능력은 배제 내부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경재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큰 거 하나가 함수율 조절. 그러니까 배지의 물을 얼만큼 채우느냐를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걸 우리가 함수율 조절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근권의 이시 조절이에요. 그러면은 배수 능력 볼게요. 여기다가 공급되는 양액을 이제 빠져나오는 거 우리가 이제 그 배액통이라고 해서 식물이 먹고 남는 물을 갖다 여기다 이시를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공급되는 이시를 집어넣고요. 분모에다가 배진의 이시, 그러니까 공급되는 이시랑 그러니까 배액으로 나오는 이시하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오는 이시하고 실제로 배진의 이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배진의 이시와 공급 이시를 떼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배수능력이 나오는데 배수능력이 100이 되면은 이거는 완벽하게 제어가 되는 배지죠. 이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50 이하일 때는 이능력이 어려운 배지라고 하는데 이 배수능력이 낮을수록 뭐다? 흙이고 제일 좋은 배지일수록 배수능력은 점점 올라간다. 뭐냐면은 배진의 이시와 배액의 이시가 같을수록 뭐예요? 좋은 배지고 공급이 그러니까 배진의 씨와 배액의 씨가 멀어질수록 나쁜 배지인데 예를 들어 내가 코이어를 오랫동안 사용해요. 그러면은 이 배수능력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요. 코이어 배지를 오랫동안. 왜냐면 코이어 배지를 오래 쓴다는 얘기는 얘가 분해가 되잖아요. 그 분해가 됨에 따라 뭐에 가까워져요? 흙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흙에 가까울수록 바로 배수능력이 나쁘다고 얘기해요. 우리 이게 실생활 어떻게 응용하느냐? 우리 배지를 구입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예를 들어서 배수력을 한번 배수력을 측정을 해보고 1년 사용해봐요. 2년을 또 사용해보고 3년째 사용했을 때 이 배수력이 얼만큼 차이 나에 따라서 나는 결정할 수가 있죠. 봤더니 내가 내년까지 사용을 봤더니 배수력이 50이 나빠가. 그럼 뭐예요? 배지의 물리성이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매우 나빠졌죠. 그럼 매우 나쁘면 농사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는 있어요. 근데 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꼼꼼하게 관리하고 잘못하면 사고 나느니 배지를 통째로 교체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배수 능력을 보고서는 원래 1년에 한 번은 교체를 원칙으로 하는데 배지값이 워낙 1회 바꾸는데 한 3, 4천만 원 들어가니까 배지값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더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바로 이 배수 능력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다는 거였더래요. 그래서 배수 능력은 뭐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게요. 우리 학생들이 저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앞에 걸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지금 여기 있죠? 드립박 꼽혀 있죠? 여기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 이건 뭐예요? 우리가 배양의 공급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식물이 뭐래요? 양분을 빨아먹죠. 빨아먹고 바닥으로 물이 나와요. 이걸 바닥으로 나오는 물을 뭐라고 한다? 우리가 배액이라고 해요. 그럼 근권에 여기 우리는 원하는 게 또 하나 알아야 되죠. 뭘 알아야 돼요? 이 배지의 걸 알고 싶죠. 앞면은 주사기 딱 꼽아서 빼면은 물이 나와요. 코코넛 배지는 어떻게 한다? 손을 넣고 짜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배지의 이시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학과 유튜브 제가 저희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보면 제가 배액을 측정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진의 걸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측정을 해서 우리가 배수 능력을 측정한다. 계산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매번 할 필요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을. 화학물리적 안정성인데요. 구입할 때마다 배지 특성이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 근데 실제로는 앞면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죠.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그 들어오는 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로트 번호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다 쳐요. 구입할 때마다 배지 특성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앞면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이건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제 생각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모를 때는 어떤 거 쓰는 게 좋냐면은 역사가 오래되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배지를 쓰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봐요. 일단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배지가 균일하지 못하면 양의 관리가 매우 어렵다. 그렇죠. 어떤 데는 물을 주면은 뭐에서 내가 물을 한 배지마다 500ml 공급을 했어. 또 어떤 배지는 한 30분 있다 100이라고 시작하고 어떤 배지는 들어가자마자 하나 둘 셋 하니까 물이 쫙 빠져요. 관리가 어때요? 너무 어렵죠. 뭐 그렇게 차이가 나는 배지는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차이가 날수록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양액 공급 내에 수급을 많이 하는 배지와 수급을 하지 못하는 배지가 혼재한다면 급액로 조절하기 매우 어려워진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배진을 봤더니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 좀 질이 안 좋은 것 같은 경우는 어떤 배지는 물 빠짐이 너무 좋고 어떤 배지는 물 빠짐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루가 많이 들으면 어때요? 물이 잘 안 빠지겠죠. 두꺼운 이런 칩이 들어간 건 어때요? 물이 잘 빠지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무게를 우리가 물을 한번 쭉 포섭을 하고서 물을 빼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들어보면은 가볍고 무거운 정도 나타나죠. 그러면은 가벼운 건 어떻게 하면 돼요? 드리퍼를 하나 더 꼽으세요. 그리고 무거운 건 어떻게 해요? 구멍을 하나 더 뚫어버려요. 물을 더 잘 빠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모든 배지가 균일하게 한다는 거는 어때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사람이 배액부도 사람이 틀든 기계가 틀든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한번 교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충분히 한번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성이 재배기가 좀 일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리성이라는 것은 내가 재배하는 기간 내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 물리성이 재배기가 일정해야 된다. 요것 때문에 저희가 하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지 말아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혼합 배지를 사용하지 말자. 왜 혼합 배지를 사용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 펄라이트하고 코이어를 섞어버렸어요. 질량이 같은가요? 가벼운 거는 밑에 깔릴 테고 무거운 거 위로 올라갈 테죠. 가루가 된 거 아래 깔리고 뭐죠? 굵은 거 위로 뜨거든요. 그거 어떻게 시간 지나면은 이게 위아래 편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혼합 배지는 한 80년대 후반부터 사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일부도 아직까지는 이제 혼합 배지를 사용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혼합 배지는 사용하지 않고 단일 배지를 사용하라고요. 왜냐 바로 물리화학성이 1년 내내 재배가 끝날 때까지 일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혼합 배지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편차가 크게 발생하더라고요. 시간 지남에 따라서. 화학성이라는 거는 이제 배지 화학성 특성에서는 pH, 양이온 취한 능력, EC, 인산 흡수 계수, 양분 농도에 따라 중요해야 되는데 이 pH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암면이나 이런 건 거의 중성에 가깝고요. 코이어 배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약간 산성일 수도 있고 알칼리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양이온 취한 능력. 양이온 취한 능력에 대해서 좀 볼게요. 양이온 취한 능력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농업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건 기본이. 양이온 치환 능력이 뭐냐? 양이온. 이 양이온 보이죠? 양이온을 잡고 있는 능력을 내가 땡길 수 있는 양이온을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고 해요. 이 양이온에 뭐가 있을까요? 칼슘, 포타슘, 칼리라고 하는 포타슘, 이런 식물의 마그네슘, 이런 게 다 양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양분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양이온, 그 중에 비료 중에 그런 양이온들이 있는데 비료 중에 양이온 중에 칼슘, 가리, 마그네슘 이런 거는 식물이 뭘로 사용한다? 영양분으로 사용한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 양이온 치환력이 높다는 얘기는 배지가 이것을 땡기는 힘이 강하다는 얘기가 돼요. 양이온 치환 능력이 강한 비료, 강한 배지에서 내가 식물을 심어놓고 양분을 줬어요. 그럼 양분을 식물이 빨아먹을까요? 배지가 가져갈까요? 배지가 가져가죠. 그래서 그때 양이온 치환 능력이 높은 것들은 배지가 가져가요. 그러면은 양이온 치환 능력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일반적으로 좋은데 가끔가 양이온 치환이 높은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양분을 또 내주기도 하거든요, 얘들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면이나 펄라이트는 양이온 치환이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0이라고 할 수 없는데 없다고 보시면 되고, 코이어 배지는 클까 작을까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코이어 배지 같은 거는 질산칼슘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치환을 한번 포습을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코이어 배지가 양이온을 먼저 먹어라. 식물이 심기 전에 먼저 먹여놓고 나면은 심어놓고 나서 더 이상 양이온 흡수를 안 할 테니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가 철이에요. 철 같은 경우도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안면이나 펄라이트 배에서 2배를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전을 보게 되면은 코이어 배지에서는 철을 2배를 넣어요. 왜냐면 코이어 배지가 철을 땡기는 힘이 강하거든요. 철결핍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코이어 배지 같은 경우는 철을 약 2배를 넣는다. 뭐 때문에? 바로 양이온 치환력이 CEC라고 하는 양이온 치환력이 높기 때문이라고 드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배 중 배질의 염류 수질 조절은 이런 성질을 맞춰야 한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맞춰서 우리가 염류 수준. 염류라고 하면은 이 염류가 뭘 의미할까요? 염류. 소금일까요? 아니에요.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도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비료는 뭘까요? 염이에요. 염은 뭐야? 양이온과 이온, 음이온이 붙은 걸 우리가 염이라고 하고, 염은 물에 녹아요. 소금도 물에 녹죠? 비료도 물에 녹고, 질산칼슘 물에 녹고, 질산가리도 물에 녹고, 질산 마그네슘도 물에 녹고, 황산가리도 물에 녹아요. 이걸 우리가 다 염이라고 해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붙어 있다가 물을 만나면 떨어지는 것들, 우리가 이걸 갖다 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염류 직접 이렇게 하면 소금이라고 하는데, 소금도 들어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모든 비료가 바로 다 염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CEC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용어 설명 한번 더 들어가면 다시 한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를 유지하는 배지 능력,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배지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비료, 그러니까 이런 이온을 갖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양이온 치환 능력이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CEC는 일단 미리이꼴롬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미리이꼴롬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배워서 몰이라는 거 배웠을 거고, 뭘 배웠죠? 그래서 이런 미리이꼴롬이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 그 농도의 개념에서 CEC가 높은 배지는 양분의 손실이 적으며 고염류 농도 장애 위험성이 적은 반면, CEC가 낮은 배지에는 무기양물 자주 공급해 줘야 하는 동시에 염류 농도 상승하는 형성을 몇 개요? 소량씩 10일을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CEC가 높은 게 뭐라고 했어요? 토양이 높다고 했죠? 토양은 매일 비료 주나요? 아니죠. 비료를 안 줄 수도 있어요. 한 번 주고 나면 몇 달도 안 줄 수 있어요. 왜요? 토양이 비료를 갖고 있죠. 근데 CEC가 낮은 게 뭐라고 했어요? 배지죠? 예. 폴라이트, 안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매일 비료를 주죠. 물과 함께 매일 주죠. 그러니까 비료를 갖고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얘들은. 코이어가 안면 대비 높다고 해도 토양에 비해는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이어 같은 거 뭐래요? 전처리를 해서 이미 지가 양이온을 채워 넣어버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10일을 연속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CEC가 높은 배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래서 10일 연속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수경재배죠. 관수를 부정기로 행하는 경우에는 12관계 넓기 때문에 CEC가 높은 배지가 적합하다. 그래서 이게 심차가 하나 또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안면하고 코이어하고 비교를 할 때, 물질 방법을 비교할 때 안면하고 코이어를 비교를 하면은 코이어가 안면보다 간격을 벌려요. 뭐냐면은 내가
시간당 200ml를 준다고 저 한 포기에 그러면은 안면은 시간당 100ml, 30분에 100ml를 준다고 치면은 코이어 배지는 1시간에 200ml를 줘. 그러니까 코이어 배지가 안면 배지에 대비해서 간격을 벌린다. 적게 주라는 뜻이 아니라 양을 많이 주되 간격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건 두 가지 의미겠어.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이어가 안면보다 볼륨은 크요, 작아요? 크죠? 그러면 물을 채워넣었을 때 이 배지가 크다는 얘기는 영양사정이 강하다는 얘기고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얘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큰 폭을 줘요. 이렇게 말랐다, 습했다, 말랐다 이 폭을 이렇게 주고요. 우리가 안면 같은 경우 이 폭을 좀 작게 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안면을 코이어 배지에서는 소량을 더 자주 주는 전략을 취하고 코이어 배지는 안면 대비 양을 한 번 많이 주되 간격을 벌리는 전략을 택해요.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CC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성은 여기 pH에 들어가면은 pH는 배제하는 용액의 pH가 그 물을 짰을 때 그 물의 pH를 얘기하는데요. 이 배제 pH는 적정 범위 안에 있어야 된다. 제가 여기서 5.5하고 5.8이 누가 좋아요? 같다. 5.2하고 5.5가 누가 좋을까요? 그거 우리가 말하는 걱정 범위 5.2, 3부터 한 6.23까지는 별 문제 없다. 그냥 거의 같은 걸로 봐요. 6.5가 넘어가면 조금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긴장을 시작하는데 대략 그 안에서는 그냥 같은 걸로 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적정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pH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없고 이 적정 범위 안에 있냐만 없냐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료 성분 농도와 이시 양분 농도인데요. 비료 성분 농도는 배지 안에 존재하는 비료 성분. 비료 성분이 뭐예요? 질산, 인산,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 포타슘 이런 것들 우리가 비료 성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비료 성분은 이제 이 비료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비료 성분을 갖다 측정하기 어려우면 뭘로 한다? 바로 이시를 갖고 하죠. 이시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데 이시.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죠? 이렇게요. 우리 옛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웠나? 소금물이 전기가 통해요. 저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기 뭐라고 하죠? 그 렌즈에 이게 아주 멸균수 아니고 뭐라고 하죠? 정수가 아니라 증류소가 전기가 잘 통해요. 소금물은 훨씬 잘 통하죠. 그러니까 이시는 뭐냐? 전기가 잘 통하면 이시가 높은 거고 전기가 잘 안 통하면 이시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하는 아까 인산, 칼슘, 마그네슘 이거 뭐예요? 염이잖아요. 염도가 높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겠죠. 그러니까 이시가 높다는 얘기는 뭐다? 비료량이 어떤 비료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비료량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식물의 종류는 뭐냐? 토마토냐, 오이냐, 상추냐에 따라서 비료 농도를 조정한다. 여기서 비료 농도 조절할 때 이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추를 키우는데 1.2 비료 농도가 1.2, 이시가 1.2예요. 그럼 비료 이시가 3.0이에요. 누가 비료가 많아요? 3.2 많죠? 근데 내가 키워봤더니 1.2나 3.0이나 잘 자라. 그럼 내가 3.0으로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비료값이 아깝죠. 비료값이. 그러면 내가 1.1로 줘도 돼요. 여기서 이제 비료의 그러니까 식물의 종류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이런 것까지 감안한 걸 얘기해요. 얘가 상추를 키웠는데 3.0도 잘 자라고 1.5도 잘 자라면 내가 굳이 1.5로 가지 3.0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 보통 과체류가 엽체류보다 높아요. 과체류가 뭐요?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가지 이런 것들이 엽체류에 비해서 높다. 조금. 그다음에 재배기간 중 시기별로 염류 농도 혹은 이시를 조사함으로써 작물의 발육 단계에 맞는 비료 성분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배지 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유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염류 농도라고 하는 건 비료 농도라고 했어요. 그게 비료 농도라고 했는데 이게 발육 단계별로라고 했어요. 발육 단계별로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발육 단계보다는 더 따지는 게 우리가 이제 겨울철 약광기냐 관광기를 좀 얘기를 하거든요. 약광기와 관광기가 볼게요. 관광기 때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돼요? 저기 환경 갈 때 얘기 배웠죠? 광이 들어온 만큼 뭐래요? 식물이? 증산을 해야 되죠. 물을 갖다 하늘로 날려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염이 높으면 물을 잘 먹어요? 못 먹어요?
잘 못 먹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실을 좀 높게 관리하겠죠. 반면에 그러니까 이실 높게 관리한다는 건 공급 이실 높이란 얘기예요. 이 배지의 이실 높이란 얘기예요. 배지의 이실 높이란 얘기예요. 내가 공급 이실 높게 줬는데도 배지의 이실가 낮으면 그건 낮은 거예요. 공급 이실 낮게 했는데도 배지의 이실가 높으면 그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겨울철은 어때요? 방이 약하죠. 증발량이 줄죠. 그러면은 많이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야 돼요. 조금 먹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실을 높게 관리하죠. 이실을 높게 하면 물을 적게 먹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배지마다 특성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코이어하고 앞면하고 볼게요. 코이어하고 앞면하고 볼륨 누가 커요? 예? 코이어가 크죠? 뿌리 양은 누가 많아요? 코이어가 많죠? 볼륨이 크니까 들어갈 자리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누가 이실을 높게 놔야 돼요? 앞면하고 코이어하고. 뿌리량이 코이어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실을 똑같이 넣으면 물을 어떻게 돼요? 물 먹는 양이? 코이어가 더 높아야 되겠죠, 앞면보다. 왜? 뿌리가 많으니까 이씨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물을 먹을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이어 배지가 앞면 배지보다 이씨를 좀 높게 관리해요. 비료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 백을 안 빼면 돼요. 백을 좀 덜 빼면 이씨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비료를 줄 때 이게 백이 안 빠지게 물을 주면은 걔도 이씨가 조금씩 올라가게 돼요. 백이 안 나올수록 확 올라가요. 안 나올수록 막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백이라는 거 뭐예요? 먹고 남은 물이잖아요. 백을 많이 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되는 비료 농도와 나가는 비료 농도가 같아져. 많이 빼면 많이 뺄수록. 적게 뺄수록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왜냐? 먹는 물보다 먹는 비료량이 적어요. 이씨가 올라가요.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것도 주의사항이잖아. 이거 일반적인 상황이고 공급보다 배지된 씨가 낮다. 뭐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을까요? 우리가 질사 인산가루를 설명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질소 3, 인산산, 가리 3을 줬어. 그러면은 이게 이씨가 3이었어. 그런데 배지된 이씨가 3이야. 그러면은 식물이 먹는 게 똑같았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왜 이럴 수도 있어요. 질사는 1인데 가리가 5가 돼. 그래도 이씨가 3이야. 평균 됐더니.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질소 결핍이 나올 수가 있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공급 이씨보다 배지된 이씨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잘못한 양분 결핍이 나올 수도 있다.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공급 이씨보다 배지된 이씨가 나중에 이제 배합 관리할 때 그 얘기할 건데 그냥 항상 높아야 돼요. 항상 높아야 돼요. 특히 물을 안 빼면 안 뺄수록 어때요?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그게 최고 안 좋다고 하거든요. 공급 이씨보다 등권 이씨가 낮을 때를 우리가 최고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가정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구성이 있는데 배지는요 잘 부러지는 거는 이제 부스러져 공골 매혹으로 통기성이 나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펄라이트나 안면이나 보게 되면은 잘 안 부서지고요. 부서졌을 때는 교체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들요. 그다음 코이어 배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질이 나빠지는 것이 바로 가루로 변하기 때문이거든요. 30분까지 하고 지금 조금씩 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 시간 보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서지면 안 되고요. 각이진 배지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각이진 배지가 이제 펄라이트가 막 각져서 막 삼각형 이렇게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상처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각이 나지 않은 각이 있는 배지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말했던 펄라이트, 안면, 코이어 배지 중에서는 이럴 일은 없어요. 이 세 가지 배지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배지이기 때문에 거의 그럴 일은 없고요. 세 개 배지는. 나중에 이제 배지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오늘 배지를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배지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 배지 종류에 따라서 그럼 처방이 달라질 수도 있나요? 아니 처방은 똑같은데 코이어 배지는 철을 2배를 넣어요. 안면 대비. 그래서 보통 우리가 1톤에 과채로 토마토나 오이 같은 경우는 2kg 넣거든요. 안면이나 펄라이트 1kg 처방하는데 1톤에 코이어 배지는 2kg 처방해요. 뭐라고 조금 달라져. 왜 그냥 1kg 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왜 넣느냐면은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항상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되게 유의하거든요. 괜히 철결핍을 한번 하면은 토마토 같은 경우 1헥타에
토마토나 파프리카에서 한 번 철급이 나오면은 두화방이 날아가요. 그리고 철도 거의 아마 딸기 하신 분들도 철을 좀 많이 넣는 게 좋아요. 특히 또 액상철 넣는 게 더 좋고 가루철보다는. 나중에 또 액상철이 먼저 설명드리겠지만 딸기도 아마 철계핍이 많은 작물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토마토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철을 좀 많이 넣는 게 낫고 그래서 철계핍은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왜 생기는지. 그래서 철렵힌 현상이 이파리가 후구수면 노래져요. 생장점이 특히 아래쪽보다 위쪽에서 여기 더 노래져요. 이거 한번 나오면은 두화방 날아가요. 토마토 오이도 가끔 나오면 오이 한 4마리 5마리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1헥타 기준으로 뭐 5천, 7천, 뭐 1억 이렇게 나타나요. 굉장히 큰 피해라. 저기 뭐 굉장히 저희들 주의 있게 보고 관찰하고 있고요. 항상 pH를 점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결핍 현상 막으려고 우리 보고 있어요. 낮다면 피해가 굉장히 커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부터 10년까지 나면 돼요, 안 돼요? 한 번도 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면 안 나게 하시거든요. 나더라도 일부 조금 나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철거필이 동시에 다 나버리면은 그냥 억까지, 그러니까 내가 온실이 한 1헥타 이상 갖고 있으면 억이 나가, 억이 그냥. 내가 1년에 1헥타 돌려갖고 순소득 2억 5천 버는데 한 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반토막 끝나버려요. 그래서 맞죠? 잠깐 지금이 30분인데 40분에 들어올게요. 네. 호의가 되고 남는데 저기가 소리가 맞추는 철이 하나도 문제가 된다. 또 맛이다. 아무도 많이 먹을 그러니까 이온을 먹어가지고 탄수화물 많이 먹어가지고 물만 많이 먹으니까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온을 많이 먹으니까